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의 후폭풍이 민주당을 덮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를 두고 친이재명계에선 뒤통수를 쳤다, 공천 때문이냐는 원색적인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도부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내분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손하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민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을 찾아 급식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30표가 넘는 이탈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이탈표라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좀 조사를 하실 건가요? 김영규 의원들과는 소통 어떻게 해서 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젯밤 이재명 대표와 긴급 회의를 한 뒤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우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친이재명계에선 이탈표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표결 당일 의원총회에선 아무 말 안 하더니 비이재명계가 조직적으로 배신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동지처럼 웃고 뒤에서는 검찰 독재에 굴복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기로 공천권 보장을 거래했다는 거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협상의 어떤 지렛대 무기로 해서 당대표를 실력 행사를 통해 끌어내리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총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개혁 공천이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천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에 낙선 대상자 명단을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까지 게시했고 명단에 오른 의원들에게는 왜 이탈표를 던졌냐는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봉합책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당은 점점 내분 사태로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오늘 공개적인 일정을 취소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격한 불만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친이재명계가 반성도 하지 않고 희생양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오늘 저녁 예정됐던 정기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의 격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면 충돌은 일단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직적으로 기획한 이탈표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누가 한두 사람이 기획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것도 좀 과대하게 해석하는. 하지만 MBC 기자들과의 통화에서는 격한 비난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했지만 이미 압도적 부결로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의원들을 1대1로 만났냐면서 허심탄회한 충고를 모두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색출론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반성해야 할 국면이 왔는데도 친이재명계는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다. 윤석열, 한동훈에 이어 이번에는 비이재명계를 악마로 만들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도부가 상황을 인정하고 고심해야 하는데 당장 색출이니 수박이니 이렇게 가면 민주당은 정말 끝장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그때는 정말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직접 사퇴 요구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주장은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가결된 거나 다름없다.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서 스스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치 탄압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안 믿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의 법정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전형적인 부정부패로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책임지고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분당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마 대학생들 여름방학 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감옥가 있을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후폭풍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과 총선에서 붙으려면 자기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라도 이재명보다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민주당의 거물혁신 비대위원장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반면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의 소통과 여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이재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겪고 있는 후폭풍을 반기면서도 이 사태가 내년 총선까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이번 사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팀 남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남 기자. 네. 친이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양측에서 오늘 나온 말들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수위도 높습니다. 사실상 이게 내분 사태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내분 직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쏟아진 말들을 보면 양측 사이의 갈등이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은 꽤 오래 묵은 갈등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때부터였죠. 네.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처음 정치 쟁점화한 쪽이 그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측이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에게 당분간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네. 이 대표는 보궐선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시장을 지낸 성남이 아니라요. 인천으로 출마해서 손쉬운 길을 택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죠. 네. 그 뒤에 당대표에 출마해 당선됐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비이재명계는 계속 불만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보궐선거 출마도 또 당대표 선거 출마도 말렸는데 네. 꿈쩍도 안 했다. 또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대책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불만이 갈등으로 계속 누적되다가 결국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말이죠. 친이 이재명계 쪽에서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얘기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네.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기로 해서 공천권 보장을 거래한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비이재명계 의원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거 공천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네. 또 더 근본적으로는 현재 민주당 지지율로는 내년 총선을 이기거나 총선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런 위기감도 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라면 내가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또 혹시 내가 공천을 받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 갈등이 봉합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뭐 더 터져 나와서 그야말로 내홍 사태가 될지 또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 거취도 또 중요해요. 네, 그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당장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이거는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가능성 있죠. 예, 그러면 체포동의안 둘러싸고 민주당의 갈등이 또 다시 한번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만 해도 기소만 해도 그렇죠. 민주당에는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요.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거든요. 이 정치 탄압,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친명계, 비명계 양측이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남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난달 국세가 얼마나 거쳤는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1년 전에 비해 무려 7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경기 둔화의 여파가 세수 감소로 나타난 건데요.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400조 원은 넘을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내놓은 예측이어서 세수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국세로 거친 돈은 42조 9천억 원, 1년 전보다 6조 8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엔 중소기업 등에게 유예해줬던 세금이 한 번에 들어왔던 걸 감안하더라도 1조 5천억 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국세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3조 7천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소득세도 8천억 원, 증권거래세도 4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경기 둔화 영향이 고스란히 세수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당초 정부는 작년보다 올해 세수가 늘기는 할 거라고 봤습니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자산시장 둔화 이런 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이런 쪽에서 이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 대비 한 1% 증가하는 수준의. 이에 따라 예측한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 5천억 원. 그중 10.7%가 올 1월에 거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월에 국세 수입 예상치의 12.5%가 거쳤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아직 한 달치 통계에 불과한 만큼 올해 세수 상황을 점치기 이르긴 하지만 걱정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1월 달에 세수 규모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사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부는 일단 2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세수 상황 역시 함께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른바 상저하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세수가 목표치를 달성할 거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정부가 미분양이 6만 2천 가구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선을 정했었는데 지난달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그 위험선을 훌쩍 넘은 7만 5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7천 가구가 늘었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427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부지. 인근엔 전철역과 관공서, 대형마트가 있어 입지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실시한 청약 결과 신청은 고작 37건. 그나마도 대부분 계약을 포기해 현재까지 계약된 건 단 2가구뿐입니다. 사실상 계약률 0%대입니다. 두 채가 분양됐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미분양이 났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때가 1,350 정도 됐을 거예요. 비싸죠, 엄청. 미분양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7만 5천 가구.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긴 하지만 수도권 미분양 물량도 1만 2천 가구 쌓이면서 정부가 위험경계 기준으로 제시한 6만 2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당장 직접 사들이는 등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고수하면서 정부가 사달라고 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라며 건설사가 분양가를 내려 해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장 빨간불이 켜진 건 아니라고 정부가 보는 근거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아직 많지 않고 건설사의 밀어내기로 지난해 4분기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미분양 물건은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사무실 청약을 정부가 허용한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되게 이렇게 감소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원 선 아래로 내려와 9억 9,333만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1년 5월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위 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인데 서울 아파트값 절반은 10억 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위 가격은 지난해 7월 10억 9천여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학교에 비판 대자보가 붙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강을 앞둔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 게시판에 손으로 쓴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는 작성자는 정 변호사 아들은 부끄러운 대학 등록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재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정 변호사 부자를 겨냥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검사 아버지를 둔 가해자는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오고 피해자는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며 이것이 공정이냐는 분노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직위를 이용해서 좀 더 남들과는 다른 선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같은 노력을 해서 온 게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피해자에게 떨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교 폭력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공정 이슈와 결합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 폭발력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의 죄를 덮으려고 한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와닿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학교 폭력이 터졌을 때 1심, 2심, 3심에 거쳐서 재판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자체도 일반 사람들은 별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발탁 자체가 피해자에겐 심각한 2차 가해였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한테 충분히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문제라며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조금 더 잘 걸러내야 될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각각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반복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오늘도 책임을 지겠다거나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법무장관도 경찰청장도 모두 몰랐다, 시스템 문제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당 안에서도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증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1차적인 객관적인 검증, 그것이 인사검증단의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관련하지만 그 상관이 저희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질문이 이어지자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것은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책임론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역시 문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시스템 개선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인사 실패에 책임을 졌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는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을 하는 게 아니지 않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아들이 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업무 수행 능력을 보는 거고. 하지만 계속된 인사검증 실패에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인사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찾아서 메워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순신 사태는 끼리끼리 검사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 거래이자 국가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부실검증 조사단을 꾸리고 대입 정시의 학교폭력 전력을 반영하는 이른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을 계기로 언어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죠. 실제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 중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게 언어 폭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말에 찔린 상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극심하지만 입증과 처분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신준명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동급생에게 좌파 빨갱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 더럽고 냄새난다 같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엄연한 학교 폭력임이 인정돼 전학 조치됐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피해 신고 가운데 언어 폭력이 41.8%로 가장 많습니다. 신체 폭력의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외모나 성격 비하에서 출발해 집단 따돌림으로 확대되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게 제일 너무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걔네들이 저희 아들을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같이 생긴 나가서 된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반복되는 폭언과 욕설을 겪는 피해자들은 극도의 자기 비하와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나는 못생겼고 나는 같은 놈이어가지고 된다고 나는 이 정도 일은 뭐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듣고 얘가 지금 굉장히 정신이 피폐한 상태구나. 문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언어 폭력의 경우 눈에 보이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적으로 알기로 그다음에 믿을 만한 친구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 그 피해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간신히 목격자의 증언과 SNS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해도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경우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부른 별명이고 피해 학생이 웃어넘긴 적도 있다 같은 논리로 학교의 징계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완결이 될 때까지 이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교를 못 다니고 전학 가는 경우 이런 사례들도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선 가해자의 불복 자체도 2차 가해지만 소송 때문에 처분이 지연되면 더 큰 피해를 겪게 되는 셈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에게 일부 변호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이른바 맞폭, 쌍폭을 만들려고 조언하는데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도 폭력을 당했다면서 역으로 신고를 하는 수법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 중학생의 SNS 계정에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만 나대라, 여우짓 좀 그만해라, 추하다는 인신 공격과 욕설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댓글 작성자는 같은 반 친구였고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반을 옮기고 서면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가해 학생은 오히려 피해 학생이 자신을 때린 적이 있고 학폭위 결과를 소문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나도 당한 적 있다고 신고하기, 이른바 맞폭 또는 쌍폭 만들기로 불리는데 일부 변호사들의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게 보이고 결국 양쪽이 다 잘못했네 이렇게 보면은 둘 다 처분을 낮추거나 아예 처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시 열린 학폭위는 악성 댓글 피해 학생도 반을 옮기고 서면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년 넘게 법정 다툼까지 벌인 끝에야 법원은 이 맞폭 신고 내용은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진술이 계속 바뀌는 데다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된 학생이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점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허술해 보이는 맞폭 만들기로 피해 학생만 1년 넘게 더 고통을 받은 셈입니다. 맞폭 만들기는 법률 비전문가들인 교사나 학폭위가 짧은 시간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허점을 노립니다.
우리 학생을 억울하게 매도하느냐로 얘기를 해가지고 겁먹고 교사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해갖고 이래서 피해자였는데 도리어 합의서를 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맛폭 만들기 이후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대응처럼 시간 끌기가 다음 수순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하나의 묶음 상품처럼 만들어졌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얘기입니다.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대리인 국선 제도가 있단 말이죠. 들이 이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좀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료 공익신고 대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그럼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의 리포트를 앞서 보면서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합니까? 네, 변호사들에게 정순신 변호사처럼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3심까지 가려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학교폭력위원회 조치를 멈추는 가처분부터 본소송 1심, 2심, 3심까지 하려면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들 거라고 했습니다. 네. 만약 시간을 잘 끌어서 입시나 학생 기록부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면 별도의 성공 보수를 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관이 아닌 변호사도 수임료가 수백만 원은 될 테니까 일반 가정 입장에선 부담이 적지 않은 셈인데요. 가해 학생이 마폭으로 역공을 해오면 피해 학생도 법적 대응을 하면서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피해 학생의 소송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가장 납득하기 힘든 대목인데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 뭐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던가요? 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는 걸 무조건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다만 입시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2차 가해가 길어지는 건 문제라는 점 그렇죠. 변호사뿐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텐데요. 네. 시간을 끌지 못하게 각 법적 절차가 빨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당연히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역공을 받을 때 법적 대응에 도울 수 있게 국선 변호인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학교폭력을 친구들끼리 생긴 일로 보고 가해 학생에게 관대한 학교나 수사기관의 분위기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가 적절히 내려지도록 각 법적 절차마다 피해 학생의 진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처럼 지금은 학교 폭력을 저질러도 수능 성적만 좋으면 정시 모집으로 얼마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가 대학 입학 처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학교 폭력을 했던 전력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를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합니다. 다음 달 3일 대학 입학처장들과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를 불러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 당사자인 대학들과 우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입 전형을 확정 발표하는 대교협과 일부 서울 지역 대학들도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입 전형 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 하는 만큼 정시의 학폭 징계가 반영된다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교협은 그 이전에라도 학폭 징계 이력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학하고 난 뒤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들을 집어넣습니다. 현재 수능 100%로 선발하는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 사각지대였습니다. 사실 수능 정시에서는. 정시 전형하면 그냥 수능 100% 이렇게 돼 있을 것. 다만 학폭 징계 수위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 또 이미 징계 기록이 삭제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학이 입시의 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요소로 다룰 수 있는 건지부터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하면 헌법소원까지 제출할 수 있는.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입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시에도 학폭이 반영될지 다음 달 발표할 학폭 근절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검찰이 지난 2019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조치가 위법했다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해도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됐다는 건데요. 정 전 실장은 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2명의 남성.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작년 7월 국가정보원은 이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례적으로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고 통일부는 돌연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사 착수 7달 만에 검찰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로 노영민 비서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북송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을 명확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살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흉기와 의류 등 물증도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북송을 서두른 배경에는 당시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납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귀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으로 보는데 검찰이 단선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 북송 의혹까지 전 정부 안보라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오후 시작된 경북 예천의 산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 인근에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원이 있어서 20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서영 기자, 산불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불을 완전히 끄겠다고 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능선에는 불머리가 치솟고 있고 산불 진화 본부가 있는 이곳에는 자욱한 연기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은 오후 3시 55분 예천군 풍량면 와룡리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짝 마른 산은 타고 순식간에 번졌고요. 오후 4시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펄펄 뛰가지고 불이 바람 불어가지고만 이제 하려가 금방 하면 뭐 오더라고요.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지 현재 방어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인접해 있는 민가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지 인근에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원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시설 입소자와 직원 그리고 인근 주민들까지 모두 244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초등학교로 대피했던 주민 152명은 귀가했지만 여전히 60여 명은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요양원 입소자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50여 명이 대피하지 못했는데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불이 양원으로 번질 것을 대비해 안동병원 등 재난 거점 병원을 대상으로 대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산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즉시 산불 진화헬기 13대와 진화대원, 공무원 등 49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산불은 더 커져 저녁 6시 20분 산불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현재는 산불이 5부 능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진화대원들은 현재 불머리를 따라가며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은 주불 진화가 끝난 뒤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4만여 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숭례문에서 서울광장까지 넓은 도로가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체 건설노조원의 절반이 넘는 4만여 명이 모인 겁니다. 탄압이면 항쟁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해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건설노조 지켜내자! 참가자들은 특히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댄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건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건설 노동자들도 국민이거든요. 이들은 정부가 모든 불법 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노조를 몰아세우면서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사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나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근절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고 건설 현장 안전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불안한 고용과 불법 하도급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진짜 문제는 노조가 아닌 건설사라는 겁니다. 뿌리 뽑아야 할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는 건설자본과 집값을 밀어올리는 투기자본 아니겠습니까?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숭례문 앞에서 대규모 대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근처인 용산 삼각지역으로 행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심 주요 도로가 통제돼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구간에 포함된 도로를 통제하고 충돌에 대비해 100여 개의 부대를 투입했지만 집회는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네, 오늘 4만 명이 참여한 이 집회, 정부가 건설노조를 필두로 노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측이 맞대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쟁점인지 경제팀 이재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건설노조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원래비라는 거예요. 웃돈의 성격이 있는 건데 이거 안 주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 이걸 지금 폐단이라고 보고 정부가 근절하겠다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노조 측은 오는 3월 2일부터 원래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안전규정을 위배하는 작업을 거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원래비도 안 받고 또 안전하지 않은 일, 또 위험한 일 안 하겠다. 이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좋은 게 아닌가요? 근데 건설사들이 반드시 환영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건설 현장에서 원래비라는 관행이 생긴 배경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수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 원래비라는 게 건설사가 이제 원래 처음 시작된 게 타워크레인 기사한테 준 거 시작이에요. 임금 외에 별도로 주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돈 성격이 있는 거죠. 네, 타워 크레인이 자재 운반을 멈추면 사실상 공사 현장은 중단되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작업 속도를 높이라며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게 수고비 쪽으로 준 돈이 원래비라는 관행으로 굳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돈을 받고 연장해서 일을 하고 사측이 시키는 다소 위험한 일까지 떠안은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사들이 과도하게 원래비를 요구하거나 또 원래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작업 속도를 늦추는 등의 폐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정부가 유독 이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노조 측에서 4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하게 된 걸 텐데 그러니까 건설노조 얘기는 관행이 폐단이 된 부분은 있다. 이건 인정하지만 이걸 해결한다고 정부가 강공책으로만 몰아붙인다면 대치만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공사 입찰에 뛰어드는 업체들은 원래비를 아예 견적에 반영해서 입찰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광주 고등법원에서는 원래비가 임금적인 성격이 있다고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조폭이라는 틀을 지어놓고 압박하기에 앞서서 원래비에 대한 해결을 놓고 정부와 노조, 건설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에 365회 이상 하루에 한 번 넘게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의 보딘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MRI와 초음파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지금보다 엄격해지고 횟수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가려면 영종대교 아니면 인천대교를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두 다리 모두 돈을 내야 합니다. 영종대교 통행료는 6,600원, 인천대교 통행료는 5,500원입니다. 편도 요금입니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결국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12.3km를 건너는 데 드는 편도 통행료만 5,500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의 3배 수준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비싸긴 마찬가지입니다. 영종대교를 포함해 총 38km 구간을 달리기 위해 내야 하는 편도 통행료는 6,600원, 일반 고속도로 2배 수준입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기준으로 왕복으로 따지면은 13,200원씩 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통행료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은 10월 1일부터 현재 편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는 민간 사업자가 건설했습니다. 각각 2030년과 39년까지인 민간 운영 기한까지 요금 인하분은 정부가 대신 떠안습니다. 예상되는 필요 예산은 3조 2천억 원, 먼저 9천억 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투자하도록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언제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부채 금액이 언뜻 보니까 30조가 훨씬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5천만 국민들에 대해서 각 골고루 부담을 나눠주게 만드는.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는 그간 수차례 검토돼 왔다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행료와 관련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최근 강원도 속초의료원이 연봉 4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도 필요한 의사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지역의 의료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 의료원들에서 고액 연봉에도 오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아예 사라지는 진료 과목이 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강진 의료원입니다. 모두 16명의 의사가 근무 중인데 이 가운데 6명은 최대 3년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안과는 의사가 없어 지난해부터 진료가 중단됐고 신경과 의사는 1년이 넘도록 구하고 있지만 오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4억 연봉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억 연봉을 줘도 못 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은퇴나 시니어 쪽에 의사를 구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의 사정도 열악합니다. 안과와 마취과에 투입된 공중보건의도 4월부터 근무가 끝나고 한 명 남은 마취과 일반 의사도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일반 봉직이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중보건 못 받는다면은 3월부터는 폐과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의료원은 모두 3곳으로 농어촌 주민과 취약계층 56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부족한 의사는 10명이 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대 유치와 신설 시도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사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반대와 예산 확보 어려움에 막혀 지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북 예천뿐 아니라 오늘 전국에서 10건이 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든 게 바짝 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당분간 충분한 비 소식도 없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 능선을 따라 피어오릅니다. 헬기가 끊임없이 물을 쏟아내지만 좀처럼 불이 잡히지 않고 땅은 검게 그을려갑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전북 완주 비봉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모두 꺼졌지만 현장에서는 84살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쓰레기 같은 걸 주워서 한쪽으로 모으는 모습을 이제 주민이 본 게 있고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시다가 옮겨 붙은 것 같아요. 완주뿐만 아니라 경남 진주와 함안 하동에서, 경북에서는 성주 영천, 충북 괴산에서도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전북 임실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아직까지 까맣게 그을려 있고 바닥에도 재가 가득합니다. 저 산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 본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오. 사람 참 어마어마하게 왔었고. 화재 현장에 있는 나무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조금만 움켜쥐어도 쉽게 바스라집니다.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바짝 메말라 있는 건데 농번기를 앞두고 섬진강댐 저수율도 19.5%에 불과해 농업용수 공급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속이 탈죠. 하늘에서 일이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가무는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용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산불 우려도, 농촌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또다시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에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복구 작업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뛰쳐나온 사람들은 힘없이 무너지는 건물을 피해 달립니다. 지진의 여파로 약해진 건물들이 순식간에 내려앉으면서 도시 곳곳에선 희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강력한 여진이 또다시 튀르키예를 덮쳤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정오쯤 말라티아에서 규모 5.6의 여진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4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6일 규모 7.8의 첫 강진이 튀르키예를 강타한 후 3주 만입니다. 이후 여진은 9천여 차례나 이어졌고 사망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을 합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탄불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는 인형이 한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진으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인형과 옷 등을 전해주려는 것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4시 17분에 맞춰 경기는 4분 17초 동안 중단됐습니다. 일부 팬들은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불법 건축물로 피해가 늘어난 이유를 정부에 묻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서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건축업자 180여 명을 잡아들이는 한편 지진 피해를 당한 지역들을 돌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Bir taraftan AFAD'a saldıran, sizinle yan yana olan kim? Sizlerle beraber bu yolda yürüyen kim?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최소 125만 명. 세계은행은 튀르키예 지역에서만 직접적인 피해가 3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조 1천억 원 이상 발생했다며 이를 복구하는 데는 최대 3배가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러시아 탱크들이 진흙탕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땅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서 길이 없어지는 현상 때문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부와 남부 전선이 교차하는 최전방 블레다르. 달리던 러시아군 전차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뢰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뒤따르던 전차는 서둘러 방향을 돌리고 피격당한 전차에선 군인들이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또 다른 탱크는 이동 중에 대전차포에 맞아 불길에 휩싸입니다. 지뢰와 대전차포의 위협을 뻔히 알면서도 러시아 전차들은 사방이 뻥 뚫린 개활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온통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길이 없어지는 라스푸티차 현상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에서 눈이 녹는 초봄과 장마가 이어지는 가을에 주로 발생합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과 히틀러의 소련 침공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거대한 진창 라스푸티차였습니다. 과거 러시아를 지켰던 진창이 이제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에게도 라스푸티차는 버겁습니다. 군인들은 진흙구덩이가 된 참호 안에 몸을 숨긴 채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Зараз зупинилися всі по таких причинах. Перше, ви бачите весняно-зимня, значить, ця болото. неможливо рухатися. 라스푸티차가 최악이 되는 3월 중하순을 코앞에 두고 러시아는 동부 전선의 병력과 무기를 더욱 집중시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바스 요충지인 바흐무트를 포위하고 우크라이나 고립작전을 펴고 있는데 인근 마을에선 하루에 14차례나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Ситуація стає постійно складнішою, постійно ворог знищує все, що можна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для захисту наших позицій, для закріплення і оборони. 우크라이나도 3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6개월째 바흐무트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독소전쟁 당시에 스탈린그라드에 비유될 만큼 격전지가 된 이 지역에는 아직도 민간인 5천 명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1919년 아우네의 장터에서는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졌죠. 3.1절을 하루 앞둔 오늘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104년 전 3.1 만세운동을 재연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만세운동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김 기자, 행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네, 천안 아우네 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함께한 아우네 봉화제는 조금 저녁 7시쯤 시작해 조금 전 막 끝났는데요. 매년 이곳에서 수천 명이 모여 만세를 불러오다 코로나로 중단된 뒤 4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라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횃불을 들고 어둠이 짙게 깔린 장터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목청껏 만세를 외치고 대형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에서 104년 전 당시 만세운동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보였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천안 아우네 봉화제는 104년 전 호서지방 최대 규모로 진행된 아우네 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나눠주며 만세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일본 헌병의 총칼에 맞서며 독립을 외치다 19명이 순국했고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서 체포됐습니다. 횃불 행진에 앞서 유관순 열사와 순국자에 대한 추모제가 열렸고 이어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 합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3.1절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학용품 준비하는 아이들로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들이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대형 문구점들이 들어서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활성화되면서 학교와 문구점들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문구점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학용품에 장난감, 간식까지 없는 게 없는 학교 앞 문구점은 아이들에겐 놀이터이자 보물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새학기를 앞둔 문구점이 한산합니다.
간간히 급한 준비물을 찾는 학생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4, 5년 전에는 막 한 정문, 후문 다 해서 11개, 12개 정도 문구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없어지고 저희 문구점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죠. 우선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문구점, 인터넷 쇼핑과의 경쟁에서 밀린 탓인데 최근엔 무인 문구점까지 가세했습니다. 대전에는 2년 사이 무인 문구점이 1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주말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픈 시간이나 닫는 시간이 주인분 계신 것보다 훨씬 자유롭게 되어 있어서 약간 삭막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편리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종이나 필기구 수요가 크게 줄었고 준비물을 공동구매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동네 문구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학년별 준비물을 미리 알고 건네주던 문구점 사장님의 푸근한 미소도 점차 먼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해왔던 고 문익환 목사가 옥중에서 썼던 붓글씨가 20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문 목사의 평생의 삶을 보여주듯 윤동주의 서시를 쓴 글씨인데요. 허현우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세진 열사요! 이재호 열사요! 송광용 열사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최루탄에 희생된 청년 이한열의 죽음에 백발이 성성한 문익환 목사가 앞서간 열사의 이름을 절규하듯 토해냅니다. 신학자의 삶을 내던지고 민주화와 통일에 헌신한 문 목사. 유신을 정면으로 겨냥했던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을 시작으로 모두 6번에 걸친 수감 생활은 독재에 저항한 그의 삶을 웅변합니다. 그동안 저는 윤동주의 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고 새 시대를 여는 투쟁의 대열에서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1989년 방북 이후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문 목사가 직접 쓴 붓글씨가 20여 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북간도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 윤동주 시인의 식구를 담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등진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한평생 가슴속에 남았고 그 식구는 문 목사의 삶에 그대로 아로새겨졌습니다. 당시 전주교도소의 교도관이었던 전영근 씨는 문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에 붓글씨를 요청했고 20년 넘게 보관해왔습니다. 온화하고 유순하다고 할까? 그런데 이제 통일 문제나 이런 민주화 문제는 그 포효하는 사자처럼 독재와 분단으로 얼룩진 이 땅의 괴로움을 오롯이 감내한 문 목사의 삶. 그처럼 그의 글씨도 곱고 단단하고 소박하게 남았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밀러 강화위원장이 설명에 나섰는데 오히려 궁금증만 더 증폭시킨 자리였습니다. 일부 강화위원은 소통 없이 통보만 있었던 결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축구협회가 공개한 협상 과정입니다. 지난달 16일 한국인 지도자 포함 61명의 후보로 시작해 2주 동안 외국인 지도자 5명, 최종 후보 2명까지 압축했습니다. 그중 클린스만 감독이 협상 대상 1순위였고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 한국 거주 조건도 맞아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6년간 현장을 떠나 있었고 전술 역량에 대한 물음표까지 붙었지만 밀러 위원장은 다른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So Jürgen Klinsmann is not only a coach, a manager, motivator. It's not only tactics. How to deal with single player, how to deal with stars, about teamwork. 감독 선임 과정 질문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So we mentioned our criteria and our requirements. This process we talked and discussed yesterday when we met up. 하지만 강화위원회의 감독 선임 논의는 딱 2번. 1월 첫 회의에서 선임 기준과 비공개 원칙을 알렸고 클린스만 감독으로 결정한 어제
강화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게 전부였습니다. 복수의 강화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소통 없이 통보만 있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구체적인 답변 대신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던 밀러 위원장은 벤투 감독 대신 표를 행사한 피파 올해의 선수상 투표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베링엄 선수를 선택한 게 맞는지, 메시보다 축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And that I don't vote for Messi is by purpose. He's so rich, he won so many titles, and he shows everything a football player needs nowadays. 클린스만 감독은 모레 미국에서 밀러 위원장과 코치 선임 등을 논의한 뒤 다음 주 우리나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피파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앞세운 아르헨티나가 다른 부문 수상도 휩쓸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피파 올해의 선수상. El mejor del mundo, Leo Messi, campeón del mundo, Argentina. Felicidades. 메시는 피파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와 팬들의 투표 결과 총 52점을 얻어 음바페와 벤제마를 제치고 4년 만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7골 도움 3개의 맹활약으로 유일하게 없었던 월드컵 우승의 꿈을 이뤘고 최우수 선수에까지 선정되면서 프랑스 공격 수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메시와 음바페, 벤제마에게 차례로 1, 2, 3위 표를 던졌습니다. Al final llegó y es lo más hermoso que me pasó en mi carrera. Creo que es un sueño para cualquier jugador y muy pocos lo pueden conseguir y yo gracias a Dios lo pude obtener. 3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오른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수상 외에도 격병사를 누렸습니다. 최우수 골키퍼 부문의 마르티네스를 비롯해 올해의 감독과 올해의 팬까지 휩쓸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메시 못지않게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절단장의 리그에서 뛰는 올렉시 선수인데요. 올렉시의 목발 시저스킥이 당당히 2022년 지구촌 최고의 골에 선정됐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현란한 헛다리 짚기에 이은 라보나킥, 예술에 가까운 전갈킥, 골문 구석을 꿰뚫은 대포알 발리슛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왔던 음바페와 히샤를리송의 원더골까지 올해도 푸스카스상 후보는 쟁쟁했습니다. 하지만 수상자는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목발을 집은 채 성공시킨 환상적인 시저스킥. 주인공은 장애인 선수 올렉시였습니다. Marcin Oleksy. 벅찬 감정을 억누르고 한 걸음씩 무대로 발걸음을 옮긴 올렉시는 트로피를 받고 자신의 득점 영상을 본 뒤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Nawet było sobie pomarzyć o takiej nagrodzie. Dzisiaj stoję przed wami. Odbieram nagrodę za najładniejszą bramkę na świecie. 2020년 손흥민이 70m 폭풍 질주골로 수상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푸스카스상은 전 세계에서 나온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장애인 선수가 선정된 건 2009년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폴란드 4부 리그에서 골키퍼로 뛰었던 올렉시는 23살이던 지난 2010년 사고로 왼발을 잃었지만 9년 만에 절단장의 축구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장애의 벽을 뛰어넘은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며 오늘 피파 시상식 무대에까지 서면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남겼습니다. Mam nadzieję, że moja osoba dzisiaj została ujrzana przez miliony ludzi na świecie. No i wstaniemy. Ja wstałem z kolan. Mam nadzieję, że wy również wstaniecie z kolan i będziemy walczyć do końca.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NBA에 있진 않아도 NBA급 실력을 갖춘 선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인지 토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NBA 하브리그인 G리그 경기입니다. 동료의 패스를 받고 돌진하는 이 선수. 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360도를 돌아버립니다. 정말 엄청난 점프력이죠.
이 선수 얼마 전 열린 NBA 올스타 덩크 콘테스트에 초청돼서 4번의 시도 중 3번이나 만점을 받았던 올해 24살 맥클럼입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곧 NBA에서 볼 수 있겠죠? 마지막은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입니다. 와, 보셨나요? 던지는 동시에 글러브를 갖다 댔는데 정말 동물적인 반사신경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바짝 메마른 날씨 속에 바람이 있다군 강합니다. 이로 인해 강원 영동 지방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해지기 직전 포착한 설악산의 모습인데요. 순간 시속 50k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고요. 또 곳곳에 눈이 쌓여 있지만 대기가 아주 건조한 상태라 일 최저 습도가 1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일절인 내일 바깥 활동 계획하신다면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살짝 오고요.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방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대지를 적셔줄 정도는 아니어서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와 미세먼지가 머무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과 낮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공기가 한결 온화해집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4도 등으로 전국이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2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한동안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